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주최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궁중연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화려한 비단으로 장식된 연회장에 귀족들이 가득 모여 있고요. 네, 아주 북적북적했겠죠. 맞아요. 그리고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음식들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연회상 위에 고기구이나 바비큐 같은 육류가 단 한 점도 없다면 어떨까요? 고기가 하나도 없다고요? 네, 하나도요.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건 사람 머리통만한 크기로 정교하게 조각되어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튀김 과자랑 그 설탕 덩어리들입니다. 와,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연회라기보다는 마치 거대한 디저트 뷔페나 약간 기괴한 빵집처럼 보였을 풍경이네요. 그쵸?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한반도 역사상 가장 화려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극단적인 식단 통제가 이루어졌던 시대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배움을 즐기고 늘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탐구에서는 이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식작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는 바로 고려 전반기의 음식 문화입니다. 살생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불교가 국가의 절대적인 이념이었던 시기죠. 흔히들 종교적 억압이나 환경적 제한이 가해지면 음식 문화가 되게 빈약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먹을 게 없으니까 대충 먹었을 거다. 이렇게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은 전혀 다릅니다. 이 극단적인 제한이 어떻게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서 폭발적이고 기형적인 미식의 발전을 끌어냈는가. 바로 이 점이죠. 맞습니다. 결핍은 종종 가장 위대한 창조의 어머니가 되니까요. 그 거대한 단백질 공급원인 고기를 식탁에서 강제로 치워버렸을 때 고려시대 사람들은 단순히 굶주리며 인내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식재료를 가공하고 수입하고 심지어 법의 허점까지 파고들면서 자신들의 식욕을 기어코 채웠습니다. 와, 저는 이 자료 보면서 인간의 식욕이란 게 법이나 이념으로 억누른다고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고기를 금지당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맛있는 걸 먹어보겠다고 발버둥 친 결과가 지금 우리의 식문화까지 바꿔놓은 거잖아요. 네, 완전 판을 바꿔놓은 거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일상적인 밥상부터 들여다보죠. 육류라는 강력한 맛과 영양소가 사라진 텅 빈 밥상을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가장 직관적인 해답은 바로 채소의 극한 활용이었습니다. 채소요? 풀만 먹고 버텼다는 건가요? 사실 고려시대 이전에도 채소는 먹었지만 이 시기에 이르면 채소가 단순한 밑반찬을 넘어서 밥상의 절대적인 주인공으로 완전 신분 상승을 하게 되거든요. 당시 편찬된 문집들을 보면 순무, 오이, 가지, 박, 배추, 아욱, 부추, 고사리 막 이런 오늘날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채소류가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생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단순히 생채소를 씹어먹는 것만으로는 고기가 주던 그 강렬한 감칠맛이나 포만감을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배가 금방 꺼지죠. 게다가 한반도는 겨울이 길고 추워서 1년 내내 신선한 채소를 구할 수도 없었을 텐데 단순히 종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 채소들을 끝까지 맛있게 먹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도약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그 지점에서 조리법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채소를 오래 보관하면서도 맛을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 발효와 절임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죠. 아, 발효? 물에 소금을 푹 절여서 짠지를 만들거나 오늘날 우리가 고구마 먹을 때 곁들이는 동치미 있잖아요. 그런 수분이 많은 김치류가 일상식으로 완전히 뿌리를 내린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아하, 맹맹한 채소에 소금과 발효라는 과학을 더해서 감칠맛을 폭발시킨 거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욱이나 미역 같은 식재료에 소금이나 된장을 풀어서 진한 국물을 우려내서 국을 끓이거나 시원한 냉채국을 만들어 먹는 방식도 보편화됐어요. 된장국은 진짜 못 참죠. 맞아요. 기록에 따르면 고려의 채식 요리, 특히 생채 무침의 맛은 주변국에도 소문이 날 정도였거든요. 심지어 중국에서 향이 너무 좋다고 고려의 세박나물이랑 줄나물을 수입해갔다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와, 중국이 우리한테서 나무를 수입해 갔다고요? 그건 진짜 놀랍네요. 하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채소를 아무리 맛있게 무치고 절여 먹는다고 해도 결국 인간이 생존하려면 필수적인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밭에서 나는 것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없이 어떻게 버틴 거죠? 그 생물학적 결핍을 채워준 거대한 단백질 창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다죠. 바다요? 아, 해산물. 네.
불교의 살생 금지 교리는 주로 육지에 4발 달린 짐승을 도축하는 거에 엄격하게 적용됐거든요. 반면에 해산물을 채취하고 먹는 건 상대적으로 종교적 죄책감에서 좀 자유로운 일종의 회색지대였습니다. 아하, 종교적인 허점을 파고든 거군요. 소나 돼지는 한 대지만 물고기나 조개는 괜찮다는 식의 되게 교묘한 타협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미꾸라지, 전복, 조개, 왕새우, 게, 굴, 막 이런 소라 같은 해산물을 적극적으로 식탁에 올렸습니다. 육류의 빈자리를 바다의 단백질로 완벽하게 대체한 거죠. 소고기 공공이 온다고 슬퍼할 일이 전혀 아니었네요. 전복에 왕새우, 굴이라니. 요즘 물가로 치면 최고급 해산물 오마카세를 일상적으로 먹은 셈 아닌가요? 뭐 어느 정도는 그런 셈이죠. 바닷가 근처에서는 특히 더요. 근데 이런 해산물과 채식의 발달 속에서 제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건 따로 있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바로 쌈 문화입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이 생채를 밥에 싸먹기 위해서 집집마다 텃밭에 상추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상추쌈의 본격적인 등장이죠. 상추는 기르기도 쉽고 자라는 속도도 빨라서 밥이랑 장만 딱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훌륭한 한 끼를 뚝딱 완성할 수 있었거든요. 밭에서 바로 뜯어서 밥을 푹 싸먹는다니. 와, 이보다 더 완벽한 중세의 패스트푸드가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상추쌈은 신분을 가리지 않는 완벽한 소울푸드였어요. 이 상추쌈 문화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거대한 국가적, 종교적 이념이 평범한 백성들의 뒷마당 텃밭에 무엇을 심을지까지 결정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고기를 못 먹으니까 상추라도 심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하지만 백성들은 수동적으로 그냥 억압당한 게 아니라 쌈이라는 아주 창의적이고 미식적인 방법으로 그 제한을 유쾌하게 뛰어넘은 거죠. 진짜 흥미롭습니다. 자, 일상적인 식탁은 그렇게 발효된 채소랑 해산물, 상추쌈으로 풍성하게 채웠다고 쳐보죠. 하지만 일상과 연회는 다릅니다. 아까 처음 도입부에서 제가 상상해 보시라고 했던 그 왕과 귀족들의 화려한 잔치 말입니다. 네, 그 디저트 산더미요. 네, 아무리 상추쌈이 맛있어도 외국 사신이 오거나 왕실의 큰 잔치가 열렸을 때 막 상추랑 된장국을 내놓을 순 없잖아요. 권력을 팍 과시해야 하는 연회상의 한가운데를 도대체 무엇으로 채웠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연회란 본질적으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시각적으로 뽐내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폼이 나야죠. 근데 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올리는 그 육식의 스펙터클이 불가능해지자 고려의 지배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사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폭발적으로 발달한 기호식품, 즉 럭셔리 디저트와 과일입니다. 짠맛과 기름진 고기 대신에 극단적인 단맛과 화려한 모양으로 방향을 확 튼 거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과일의 위상부터가 달라져요. 복숭아, 살구, 밤, 대추 같은 건 기본이고 구하기 힘든 쥔기한 과일들이 연회상을 장식했습니다. 귀족들은 저택 정원에 막 포도를 심어두고 관상용으로 즐기다가 익으면 따먹었고요. 와, 개인 정원의 포도나무요. 네. 그리고 문종 때 기록을 보면 제주도에서 100포 정도의 감귤이 진상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감귤이요? 지금이야 귤이 겨울철 국민과일이지만 당시에는 냉장시설도 없고 쾌속선도 없었잖아요. 제주도에서 100길로 개경까지 상하지 않게 귤을 가져오는 그 물류 비용을 생각하면 그건 과일이 아니라 황금이나 다름없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포도와 감귤은 단순한 후식이 아니라 왕이 베푸는 연회나 대규모 불교 행사에만 쓰이는 그 자체로 권력을 상징하는 최고급 아이템이었던 거죠. 과일도 어마어마하지만 저는 문헌에 남은 고려시대 떡과 과자 레시피를 보고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해동 역사에 기록된 밤설기 레시피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껍질 벗겨 말린 밤을 가루로 내고 찹쌀가루를 섞은 뒤에 꿀물을 흠뻑 발라서 쪄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활용점정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흰 설탕입니다. 아, 흰 설탕이 들어갔다는 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당시 한반도에서는 설탕이 아예 생산되지 않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럼 다 수입이었겠네요. 네, 전량 줄국이나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 수입해야 하는 초고가의 향신료였죠. 원나라 문헌인 거가필룡사료에서 이 설기떡을 고려의 떡이라고 콕 집어서 특별하게 소개한 것도 그만큼 이 디저트가 당시 국제사회에서도 최고급으로 여겨졌다는 증거입니다. 설탕도 수입산인데 고려를 대표하는 초호화 디저트 유밀과의 재료를 보면 이건 진짜 사치의 끝판왕입니다.
밀가루를 기름과 꿀에 반죽해서 튀겨낸 과자잖아요. 네, 약과 같은 거죠. 근데 우리 한반도의 기후와 토양은 밀농사에 전혀 적합하지 않단 말이죠. 밀가루 역시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귀족 전용 식재료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수입산 밀가루에다가 엄청난 양의 꿀, 그리고 값비싼 참기름을 들이부어서 팔팔 끓는 기름에 튀겨낸 거예요. 이건 마치 오늘날로 치면 그 최고급 캐비어랑 흰 트러플을 막 뭉쳐서 디저트 탑을 쌓아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음식의 형태를 한 명품 가방 같은 느낌이네요. 그 명품 가방이라는 비유가 아주 찰떡입니다. 유밀과는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가 아니라 당시 최고의 권력과 외교적 위상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1296년에 충렬왕이 세자를 원나라 진왕의 딸 보타시린 공주와 혼인시키기 위해 몽골로 갔을 때인데요. 네네.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에게 백마 81피라는 어마어마한 예물과 함께 패백을 올렸는데 이때 잔치상에 고려의 유밀과를 떡하니 올렸습니다. 와, 그 세계를 제패한 몽골 제국의 대칸 앞에서 우리 디저트로 기선제압을 한 거네요. 황제 반응은 어땠나요? 대성공이었죠. 원나라 귀족들 사이에서 유밀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아예 고려병, 즉 고려의 과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확달쳤습니다. 거기까지는 되게 자랑스럽고 좋은데 문제는 이 사치스러운 디저트 문화가 국내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거잖아요. 맛있는 걸 알게 된 귀족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네, 그 과시욕이 결국 선을 넘고 맙니다. 용제총화 같은 기록을 보면 이 비싼 유밀과를 그저 한 입 크기로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새나 짐승 모양으로 엄청나게 거대하고 정교하게 조각해서 만들었어요.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하신 그거군요. 네, 일종의 조각품처럼 과시한 겁니다. 왕이 한번 향차할 때마다 지방의 고을이나 사찰들이 막 누가 더 크고 화려한 유밀과를 바치느냐 이걸로 충성 경쟁을 벌였습니다. 잠깐, 사찰에서 유밀과를 만들었다고요? 스림들이 불도를 닦는 절이 거대한 명품 과자 공장으로 변질됐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사찰들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유밀과 생산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죠. 이 사치스러운 과자를 만들기 위해 귀한 곡물과 기름, 꿀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국가 경제가 휘청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국가가 나서서 디저트 제한법을 다 만들었을까요? 1192년 명종 때는 연회 규모에 따라 소연에는 3그릇, 중연에는 5그릇, 대연에는 9그릇까지만 유밀과를 올리도록 법으로 강제했잖아요. 오죽하면 충렬왕은 자신의 행차 때 유밀과를 바치는 것 자체를 아예 금지해버렸고요. 진짜 고기를 못 먹게 했더니 설탕과 밀가루에 미쳐가지고 나라 경제를 탕진할 뻔한 셈이네요. 여기에 차문화가 전성기를 누리면서 밤가루나 송화가루를 다식판에 찍어내는 다식 문화까지 더해졌으니까요. 당시 귀족들의 연회상은 그야말로 탄수화물과 당분이 폭발하는 화려한 파티장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되게 근본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텐데요. 어떤 거죠? 아무리 쌈을 맛있게 싸먹고 수입산 설탕으로 화려한 과자를 튀겨 먹는다고 해도 인간의 몸속에 각인된 동물성 지방과 붉은 고기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까요? 겉으로는 불교 국가의 엄숙한 채식주의자 행세를 하면서도 뒤로는 몰래 고기를 막 구워 먹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 의심이 정확히 맞습니다. 이념으로 억누른 욕망은 반드시 풍선 효과처럼 다른 곳에서 툭 터져 나오기 마련이죠. 고려시대의 고기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살생을 그토록 혐오했던 불교 국가조차도 건드리지 못한 아주 절대적인 명분이 있었으니 바로 제사입니다. 조상님이나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라는 명분이요? 그렇습니다. 태묘제, 산천제, 성황제 같은 국가 공식 제사에는 여전히 소의 천엽, 채썬 돼지고기, 사슴포, 토끼고기 젓갈 같은 아주 다양한 육류가 버젓이 제물로 쓰였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모순 아닙니까? 백성들한테는 살생을 금지해놓고 국가 최고위층이 주관하는 제사상에는 소 천엽에 돼지고기를 올렸다는 거잖아요. 문헌에는 제사가 끝난 뒤에 왕이 그 고기를 직접 먹었는지는 명확히 안 나와 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신에게 바친 귀한 제물을 제사 끝났다고 그냥 휙 버렸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하기 전에 누군가는 먹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입으로 들어갔을 테고 어쨌든 고기를 상에 올리기 위해서 소와 돼지의 도축은 국가의 무기나에 계속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위선과 모순이 극단적으로 폭발한 사건이 고려사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림부 사록을 지낸 이광순이라는 관리에 얽힌 일화인데요. 네네. 이광순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열반에 이르는 계율인 무생계를 받고 나서는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 아주 중요한 전통 제사인 성황제에 고기를 일절 쓰지 말라는 파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완전 뼛속까지 철저한 관리주의자였군요.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조상 대대로 고기를 올려오던 마을의 가장 큰 축제인데 갑자기 새로 부임한 관리가 채소만 올리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순순히 채소 제사를 지냈나요? 정반대였습니다. 고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 관료의 명령에 극도로 분노한 주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돼지를 모조리 죽여버리는 끔찍하고도 극단적인 사태가 벌어집니다. 네. 고기를 제사상에 못 올리게 했다고 돼지를 싹 다 죽여버렸다고요? 언뜻 들으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행동입니다. 그쵸. 내 돼지를 왜 내가 죽이나 싶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일종의 거칠고 폭력적인 시위 같아요. 우리가 먹을 고기를 뺏는다면 아예 다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거죠. 아무리 국가가 종교적 이념을 내세워서 식탁을 통제하려 해도 민중의 오랜 전통과 그 기저에 깔린 육식에 대한 원초적인 욕망을 법으로 완전히 짓누를 수는 없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네요.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이데올로기와 인간 본성의 정면 충돌이죠. 그리고 이 특권층의 모순된 욕망은 고기를 넘어서 우유에 이르면 더욱 기형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유요? 네, 우리는 흔히 우유를 서양의 식문화로 생각하지만 고려시대에도 우유를 먹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고 원기를 회복하는 아주 귀한 보약이었습니다. 우유가 보약이었다고요? 네, 팔관회 같은 거대한 국가 행사가 열릴 때는 관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백성들이 키운 소의 젖을 달여서 전약이라는 특수 보양식을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국가에서 유우소라는 상설 기관까지 운영했죠.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짚고 넘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한반도에 막 얼룩덜룩한 젖소가 있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소의 젖을 짰다는 겁니까?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 부리던 일소, 즉 농우의 젖을 짜낸 겁니다. 세상에, 농사를 지어야 할 밭가리소의 젖을 억지로 짜냈다고요? 농경 국가에서 일소는 현대의 트랙터이자 농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가장 핵심적인 생산수단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줄이죠. 트랙터에서 엔진 오일을 막 빼내가지고 귀족들이 마실 고급 에너지 드링크를 만들었다는 설이잖아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농가의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송아지가 먹어야 할 젖, 그리고 소가 농사를 짓기 위해 비축해야 할 체력까지 모조리 짜내서 상납하다 보니까 농우들이 뼈만 남고 수척해져서 농사를 망치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진짜 끔찍하네요. 결국 명종 때 연희대부 이순우가 목숨을 걸고 상소문을 올립니다. 우유의 약효가 위급한 질병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닌데 백성의 농우를 상하게 하면서까지 바치게 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제발 진상을 중지해달라 이렇게요. 귀족들 원기 회복 좀 하겠다고 나라의 경제 근간인 농업을 파탄내고 있었던 거네요. 이순우의 상소는 통했나요? 다행히 명종이 이 상소를 받아들여서 우유 상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 환호성을 질렀다고 기록되어 있죠. 휴, 천만다행이네요. 훗날 우왕 역시 사냥을 나갔다가 유유소를 지나면서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소들을 직접 목격하고는 충격을 받아서 우락진상을 금지한 일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명종이나 우왕 이후에 이 우유 상납제도는 결국 은근슬쩍 다시 부활하고 맙니다. 또요. 네, 특권층의 건강과 장수를 향한 이기적인 욕망이 얼마나 끈질기고 통제하기 힘든 것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진짜 씁쓸하면서도 놀라운 이야기들의 연속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한되고 억압되었던 고려 전반기의 식탁위를 샅샅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육식을 금지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절이고 장을 담가서 상추쌈이라는 눈부신 일상의 채식 문화를 꽃피웠는지 그 생존의 미식학을 보았고요. 네, 대단한 적응력이었죠. 고기의 빈자리를 권력으로 채우기 위해 수입산 밀가루와 설탕을 쏟아부어서 사치스러운 유밀과를 튀겨내던 귀족들의 폭주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살생금지라는 성스러운 이념 뒤에 숨어서 제사상에 천엽을 올리고
농민들의 피 같은 일소의 젖을 짜내어 마셨던 지배층의 지독한 모순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식탁은 단 한 번도 단순한 밥 먹는 장소였던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는 종교라는 절대적인 이념, 권력과 부의 크기, 그리고 한반도라는 지리적 환경의 한계가 어떻게 한 시대의 문화를 폭발적으로 창조하게 만들고 또 동시에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를 입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깃집에서 흔히 즐겨 먹는 상추쌈 한 입, 혹은 명절에 먹는 달콤한 약과 하나에도 이런 고려시대 사람들의 치열했던 세계관과 모순된 욕망, 그리고 제한된 환경과 싸웠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셈이죠. 네, 음식을 볼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고려의 식탁을 거울 삼아 오늘날의 우리의 식탁을 한번 비춰보며 상상해 보시죠. 고려시대의 식문화는 절대적인 제한과 결핍 속에서 발버둥치며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는 어떤가요? 우리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풍요와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 고기를 먹을 수 있고 지구 반대편의 식재료를 클릭 한 번에 배달받잖아요.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우리는 비건, 간헐적 단식, 키토제닉, 글루텐 프리처럼 스스로 끝없는 제한과 보이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내며 식탁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훗날 수백 년 뒤의 미래의 사람들은 이런 우리의 식탁을 보며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거 진짜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결핍 때문에 억지로 고기를 먹지 못했던 고려시대 사람들과 너무 많은 선택지 속에서 스스로 식욕을 억압하며 새로운 윤리와 건강의 잣대를 세우고 있는 21세기의 우리. 과연 어느 쪽이 음식이라는 욕망으로부터 더 자유로운 걸까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음식을 보며 이 도발적인 질문을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풍요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채운 수많은 제한들은 과연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억압일까요? 지금까지 심층 탐구, 디다이브였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식사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맛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